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출 정책, 지금 그대로라면 주택기금 40조 원이 증발한다는 기사 보셨나요?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에게 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금융은 숨통을 틔워주는 장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건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 대출 퍼주기로 인해 주택기금이 40조 원이나 증발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성 대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단순히 대출을 늘린다고 해서 모두 회수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실 위험이 커질 경우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첫째, 정부 정책 대출을 무조건 혜택으로만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기금이 지속 가능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을 받으려는 개인도 정책이니까 안전하다는 생각보다는 상환 가능성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택금융 관련 지표와 정부 기금 운용 상황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에 넣은 돈, 사실상 다 바닥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공공임대 지을 돈조차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납부한 청약통장 자금은 단순히 추첨권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 보증과 건설사 보증, 나아가 공공임대 주택 건설 재원으로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마저 고갈되면서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서민주거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주택기금 잔액이 15년 만에 10조 원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이 돈은 단순히 대출만을 위한 돈이 아니라 정부가 약속한 공공임대 주택 건설에도 쓰이는 핵심 재원입니다. 그러나 기금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정부가 아무리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을 돈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소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고 이는 서민주거 안정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책성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기금의 건전성을 먼저 확인하고 무리한 차입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청약통장을 단순히 내 집 마련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택기금이라는 공적 재원의 구조와 한계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퍼주기식 대출보다는 기금, 건전성 회복과 공공임대 재원 확보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청년 안심주택까지 올스톱됐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이 돈이 없어 멈춘 겁니다. 서민과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당연히 잘 공급돼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가 보증을 서면서 민간 임대사업까지 지원해야 하는데 정작 돈이 없어 올해 2월부터 사업을 멈춘 상태입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허그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 보증과 자금을 일부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기금이 바닥나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임대주택 공급은 차질을 빚고 기존 사업자들은 공사비 취소, 임대료 인하 압박까지 겹쳐 연 1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떠안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던 청년 안심주택 사업도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임대주택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정부는 기금 고갈을 방치할 게 아니라 민간 공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을 서둘러야 합니다. 셋째, 개인 역시 정책성 임대주택 의존만 바라보기보다는 스스로 주거 전략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늘리면 청년 주거 안정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를 부를까요?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작지만 깨끗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선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임대료를 계속 낮추라는 압박 때문에 사업자들은 돈이 남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은 공공이 개입하면 임대료 상한을 두고 사업자에겐 용적률 완화 같은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대료는 억제되니 사업자들이 남는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기존 사업자들도 힘들어지고 새로 임대 사업에 뛰어들려는 사람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3기 신도시부터는 아예 땅을 팔지 말고 임대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미 임대 비율이 높은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신호인 겁니다. 정권 초반의 발언이기에 실제 정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첫째, 임대주택 확대가 단순히 공급 수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임대료 규제와 사업자의 수익성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개인 입장에서는 청약이나 임대주택 제도를 무조건 기대기보다는 주거 전략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아파트는 분양하지만 땅은 영원히 국가 소유라면 어떨까요? 지금 논의되는 방안이 바로 이겁니다. LH가 토지를 수용해 신도시를 만들고 원래라면 민간이나 공공에 분양해서 아파트를 짓고 LH는 땅값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비도 충당하고 재정도 유지되죠. 그런데 이번엔 땅은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토지임대부 아파트 방식인데요. 세곡동, 내곡동 등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범적으로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토지는 LH가 소유권을 계속 갖고 입주자는 건물만 분양받아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쓰는 개념이라 초기 분양가는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특히 여당 일각에서는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토지의 80% 이상이 국유지로 장기 임대 방식으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왔습니다. 이 방식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를 따져야 합니다. 첫째, 토지 임대료가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입주자 부담이 달라집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토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어떤 방식으로 갱신할지 명확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더라도 자산 가치가 제한되기에 내 집 마련 개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 부채가 이미 160조 원인데 여기에 임대 위주 정책까지 강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토지 임대부 아파트는 국가가 가진 땅 위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만 임대하는 개념입니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은 토지 대부분이 사유지라 구조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서울 시민 절반 가까이가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주거 안정이냐, LH 재정 안정이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LH는 원래 토지를 수용한 뒤 분양의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땅을 팔지 않고 임대 위주로 가면 LH가 당장 회수할 돈이 없어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집니다. 이미 LH 부채는 약 160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임대 정책을 확대한다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무주택 가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낮추고 장기 임대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LH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 둘째, 토지 임대부 아파트의 임대료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설계해 장기적 불안을 줄이는 것. 셋째, 민간 자본과의 협력 모델을 확대해 LH 단독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을 살 사람이 없다? 사실은 다릅니다. 무주택 가구만 1천만 가구, 인구의 절반이 집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안 산다고 해도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고 서울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이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에게 공급할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무주택 가구는 약 1천만 가구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꾸준히 수도권, 특히 서울로 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이든 공공임대든 민간 임대든 주택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민간은 분양 수익성 문제로 주저하고 공공은 재정과 기금 고갈로 멈춰 서 있습니다. 결국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공과 민간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 정책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임대와 분양의 균형을 조정해 무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임대주택 10년 살고 분양 전환될 때 싸게 준다. 세입자에겐 혜택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선 공급을 막는 법안일 수 있습니다. 최근 민간 임대주택 분양 전환 가격 제한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임대 10년 후 세입자에게 저렴하게 분양하라는 취지인데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사업자들은 이제는 임대주택 공급을 더 못하겠다고 반발합니다.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정작 공급을 막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안의 골자는 간단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을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때 기존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선 분양하라는 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지만 사업자는 10년 동안 투자한 자본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헐값에 넘겨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결국 사업성이 떨어지고 민간이 임대주택 공급에 더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흐름은 공급 확대보다는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몇 가지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첫째, 세입자 보호와 사업자 수익성 사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격 산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둘째,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을 병행해 사업성을 보완해줘야 합니다. 셋째, 공공과 민간을 혼합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을 확대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집을 싸게 공급했는데 왜 결국 로또 청약이라는 부작용만 남았을까요? 지금 주택시장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로또 청약입니다.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크다 보니 당첨만 되면 수억에서 수십억 차익을 얻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 중에서도 현금 수십억 원을 가진 이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살며 청약만 기다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논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공급은 늘겠지만 정부는 여전히 분양가를 낮추라는 압박을 유지합니다. 문제는 분양가를 낮추면 공급이 줄어들고 동시에 시세와의 차익이 생겨 로또 청약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분양가와 시세 차익을 개인에게 주지 말고 국가가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몇 가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되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공공 환수하는 방안. 둘째, 분양과 임대를 혼합한 공급 모델을 확대해 무주택자가 장기적으로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셋째, 단기 차익을 노린 로또 청약 구조 자체를 줄이고 무주택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분양가 차익 무주택자가 아니라 국가가 가져간다면, 그리고 지금 건설 현장이 줄줄이 멈춰 서고 있다면, 최근 주택정책에서 분양가와 시세 차익을 개인에게 주지 않고 국가가 환수하는 채권 입찰제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과 동시에 더 심각한 현실은 건설 현장이 멈춰 섰다는 겁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아파트 공사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채권 입찰제는 간단히 말해 분양가 상한제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무주택자 대신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방식입니다.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 입주자에게 강제 매입을 요구하고 그 돈을 공공임대나 주거사업에 쓰겠다는 구상입니다. 동시에 최근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수백 개 건설 현장이 공사 중단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약 10만 명이 일손을 놓게 되었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두 가지 대응입니다. 첫째, 채권 입찰제를 도입한다면 환수한 재원이 실제로 주택 공급과 임대 확대로 이어지도록 투명한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공사 중단 사태는 단순 안전관리 차원을 넘어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 강화와 공정 정상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공사가 멈추면 끝일까요? 사실 그 순간부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금융비용 폭탄이 터집니다. 지금 전국 수많은 건설 현장이 멈춰서면서 입주를 기다리던 예비 입주자들은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단순히 공사 지연만이 아니라 건설사와 금융권 그리고 소비자까지 모두가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첫째, 공사가 지체되면 지체상금, 즉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둘째, 선분양 구조로 진행된 사업들은 금융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멈추는 순간부터 막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셋째, 이 비용을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커서 부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여기에 더해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침을 세웠습니다. 영업정지,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사고 나면 회사 문 닫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가 강화되는 건 맞지만 그만큼 공기 지연과 비용 상승을 감수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 비용이 커지는 만큼 분양가나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입주 예정자라면 공정률과 분양 보증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연 시 보상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산재 사고가 나면 이제는 공사 올스톱, 영업 정지, 등록 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근 건설 현장 분위기는 하나라도 걸리면 회사가 끝장난다라는 공포가 팽배합니다. 노동자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동시에 건설사와 시장 전체가 멈춰서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가 오히려 공급을 막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단순 벌금 수준을 넘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간에 다음 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재 발생 시 공사 중단은 물론 영업 정지, 등록 말소 가능. 입찰 제한까지 확대 적용해 건설사들의 참여를 막는 방안 검토. 금융권 제재를 병행해 자금줄까지 압박. 이런 정책은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공급 차질과 비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전 강화는 절대 포기할 수 없지만 사고 발생 시 전면 중단이 아닌 단계적 제재 방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입주자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 지연 보상 체계와 금융 지원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이제는 대기업 건설사가 정조준됐습니다. 산재 사고 한 번이면 공공수주길이 막히고 사업부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 문화를 바꾸겠다며 특히 브랜드 파워와 규모가 있는 대형 건설사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업계에서는 공포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재 방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등록 말소 가능. 입찰 제한을 통해 공공수주 자체를 막아버림. 대기업일수록 공공수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타격이 직격탄으로 옴. 공공수주 차단은 사실상 건설사 사업부 해체와 같은 효과를 가짐. 결국 사고 한 번이면 대기업조차 한순간에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건설사와 소비자 모두가 알아야 할 대응책은 명확합니다. 첫째, 대기업 건설사일수록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입주 예정자와 투자자라면 해당 건설사의 공공수주 비중, 산재 관리 이력, 재무 안정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당국은 제재만 강화할 게 아니라 산업 전반의 안전 기준과 교육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지금 집을 지을 건설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급 절벽이 눈앞인데 월세 비중은 60%를 넘기고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가릴 것 없이 인허가 자체가 줄줄이 막히고 있습니다. 평년의 절반, 아니 반의 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미 공급이 부족한데 이제는 지어줄 건설사마저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공급은 누가 책임지는 거냐? 라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 위기를 만든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허가 자체가 지연되면서 신규 공급 파이프라인이 막혔다. 둘째, 건설사들이 강력한 규제와 제재 속에 리스크를 피하려다 보니 공급 의지가 줄어들었다. 셋째, 현 정부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단속하겠다는 기조를 세우면서 단기적으로 공급을 더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은 월세 비중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강북구는 이미 60%를 넘어섰고 전세 시장은 점점 월세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은 이렇습니다. 입주 예정자는 인허가와 공정 진행률을 반드시 확인하고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는 월세 비중 확대를 고려해 전세 월세 구조를 미리 비교하고 장기 거주 비용을 계산해 둬야 합니다. 정책적으로는 단속 강화와 동시에 공급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해야만 공급 절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돌리고 있을까요? 답은 전세로 얻는 게 별로 없다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주인들 사이에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금을 높게 받아 은행에 넣어두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역전세 사태를 겪은 뒤 차라리 매달 안정적인 월세를 받는 게 낫다는 인식이 강해진 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점점 숨이 막히는 상황이죠. 집주인들의 사고 전환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세금을 높게 받았다가 역전세가 터지면서 돌려줄 돈이 없어 고생한 경험이 많습니다. 둘째, 전세로 몇 억을 더 받아 은행에 넣어둬도 금리가 낮아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셋째, 차라리 전세금을 낮추고 매달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의 월세를 받는 편이 안정적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나 대단지가 몰려있는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의 협상력이 훨씬 세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지금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계약 전 전세 반전 세월세 시뮬레이션을 비교해 총 주거비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 조건에 월세 인상 상한이나 관리비 포함 여부를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역전세 리스크가 남아있는 단지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안전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50억짜리 아파트에 5억만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서울 주요 신축 대단지 지역에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세입자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7억에 살던 집을 반전세 형태로 바꾸면 세입자는 대출 이자보다 더 큰 월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나도 장기 전세로 청담 르느 같은 데 살아볼까?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가 아파트에도 임대주택이 생기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되며 세입자들은 월 10만 20만 원씩 추가 지출을 떠안고 있습니다. 둘째,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서 받은 월세로 재산 세종부세를 충당하는 구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담 르느 같은 초고가 아파트에도 장기 전세 임대 물량이 배정되면서 5억 자산으로 50억 아파트 거주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세입자가 점검해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계약 시 단순히 전세냐 월세냐가 아니라 총 주거비 구조를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장기 전세나 공공 임대 신청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안정한 민간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가 아파트 장기 전세 제도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므로 실질적으로 본인 자산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50억 아파트에 2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듣기만 해도 로또보다 더 큰 혜택처럼 들립니다. 물론 당첨된 분들에게는 축하할 일이죠.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면 사실상 내 집처럼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비싼 동네에 굳이 임대주택을 넣어야 할까? 국가적으로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 초고가 아파트 장기 임대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를 낳거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시세 50억 원대 아파트의 임대 조건으로 입주 사실상 내 집처럼 거주 효과. 당첨자 개인에게는 안정적 주거 혜택이지만 사회적으로는 293가구만의 특혜 논란 발생. 결과적으로 정말 필요한 계층에게 자원이 배분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점검은 분명합니다. 첫째, 임대주택의 사회적 목적을 주거 약자 보호로 둘 것인지 지역 균형 혼합을 위한 정책으로 볼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 임대 공급을 초고가 지역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중산층 서민층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역에 고르게 배분해야 합니다. 셋째, 당첨자 혜택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집값과 월세는 치솟고 있는데 정작 공급 대책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초 8월 말, 9월 초에 발표될 거라던 공급 대책이 또 늦춰졌습니다. 대통령 순방과 각종 경제 현안들에 밀려 부동산은 1순위 과제가 아니라 2순위로 밀린 모양새죠. 집을 찾는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공급 대책이 9월 초 발표될 예정이라고 언급. 이유는 대통령 순방과 관세, 경제 이슈 등 다른 현안들이 우선시되었기 때문.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급 지연이 월세 전환, 전세 불안, 분양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음. 공급 대책이 늦어질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는 명확합니다. 당장 9월 발표 전까지 무주택자는 청약임대주택 공고를 적극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는 계약 조건을 단기로 조정해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게 안전합니다. 투자자는 공급 지연 리스크를 감안해 분양건설 일정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공급 대책이 또 나온다지만 결국 인허가 단순화에 그친다면 주거 불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성동구 공공부지에 소규모 임대분양 아파트를 짓겠다는 대책이 발표됐을 때도 시장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대규모 공급 신호인데 또다시 기대 이하라면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의 불안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당 정책위에서 나온 얘기는 인허가 단순화입니다. 현재 아파트 건설에는 평균 5년 이상 걸리는 인허가 절차가 존재. 이 과정을 줄이면 분양 및 착공까지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 하지만 인허가 단축은 시간 단축일 뿐 실제 공급 물량 확대와는 별개의 문제. 공급 절벽 상황에서 숫자와 규모 없는 대책은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 큼. 세입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비가 필요합니다. 청약 대기자는 당장 발표될 단지보다 착공 예정 물량이 있는 지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는 장기적으로 공공분양 민간 청약 두 축을 모두 준비해 기회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인허가 단순화 발표에 따른 단기 기대감보다 실제 착공 입주 물량이 반영되는 시점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정부가 내놓을 공급 대책, 인허가 단축과 대출 규제 강화 이게 정말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분양가도 높고 공사비도 치솟는 상황에서 사업성 자체가 막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인허가를 빨리 해준다 해도 세금 규제 공사비로 사업성이 안 나오면 결국 재개발 재건축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 이제 금융 규제까지 더 강해진다면 집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은 더 막막해질 수밖에 없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허가 단축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 둘째, 금융 규제 강화 LTV, DSR, 전세 대출 축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한다는 것. 하지만 문제는 명확합니다. 인허가 단축은 시간을 줄여줄 뿐 사업성이 막힌 현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금융 규제는 유동성을 줄여 가격 급등은 막을 수 있지만 동시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럴 때 필요한 대응은 현실적입니다. 무주택자는 청약과 임대주택 기회를 동시에 추적하면서 금융 규제 변화에 맞춰 대출 한도를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는 세제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보유 비용을 점검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규제 발표 직후 단기 시장 반응보다는 실제 입주 물량과 대출 흐름이 맞물리는 시점을 전략적으로 노려야 합니다. 집은 사지 말라면서 고가 1주택자 세금 논란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조여서 사실상 너도 사지 말고 나도 사지 말고 모두 잠깐 멈춰라라는 메시지를 정부가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급은 늘릴 생각이 없어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논란이 터졌습니다. 바로 1주택자,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세금을 거의 안 내고 큰 차익을 챙긴다는 지적입니다. 무주택자는 대출 막혀서 집을 못 사고 주택 보유자는 세제 혜택으로 차익을 누리는 불균형 구조가 생기는 거죠. 최근 논란이 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이런 구조입니다. 고가 주택자도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 실제 사례에서 수십억 차익에도 세금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 발생. 언론에서는 불로소득을 세금 없이 누린다는 비판을 확대 재생산. 결과적으로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음. 이럴 때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제한적이지만 몇 가지는 가능합니다. 청약 임대주택 기회에 집중하며 정책 흐름을 예의주시. 세법 개편 논의에 따라 장기 보유 공제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매도 보유 전략을 사전에 점검. 당장 시장 진입보다 현금 유동성을 지켜두고 정책 발표 후 움직이는 것이 안전. 집값이 20억에서 40억이 됐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주택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이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고 큰 차익을 챙긴다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제도의 출발점은 달랐습니다. 바로 헌법에 보장된 주거 이동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장치였죠. 집이 한 채뿐인 사람이 이사를 갈 때마다 세금 폭탄을 맞는 건 불합리하다는 논리에서 시작된 겁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이렇게 설계되었습니다. 1주택자가 10년 이상 거주 시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 물가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집값 상승분을 감안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 실제로 이사나 노후 대비를 위해 집을 파는 경우 세금 부담 완화 효과가 큼. 하지만 최근 문제는 다릅니다. 강남 용산 등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으로 수십억 차익에도 세금이 거의 없다는 사례가 속출. 제도의 취지가 실거주 보호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고가 자산가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 보유 공제가 개편될 가능성에 대비해 보유 매도 시점 전략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는 공제 혜택 축소 매물 증가 흐름을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정책 변화가 곧 가격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40억에 판 집, 세금 내고 나면 다시 30억짜리 집도 못 산다. 이게 과연 공정할까요? 많은 분들이 집값이 2배나 올랐으면 세금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1주택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단순히 돈을 번 게 아니라 팔고 나면 다시 살 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떼고 나면 같은 수준의 집조차 살 수 없는 구조라면 결국 못 팔게 되는 제도가 되는 거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바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주택자는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므로 이사할 때 세금 부담을 줄여줌. 물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오른 집값까지 과세하면 이사 자체가 불가능해짐. 공제는 차익을 보장하기 위한 혜택이 아니라 주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 반면 다주택자는 투자 성격이 강하므로 공제가 제한됨. 따라서 1주택자는 지금 장특공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 확인. 매도 시점에서 실제 세금 부담 시뮬레이션 해보기.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니 공제율 축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집을 팔고 옆 동네로 이사 가려는데 세금 5억 10억이 뚝 떼인다면 이제 이사는 불가능해집니다. 1주택자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축소되면 이 자유가 막히게 됩니다. 팔면 손해, 안 팔면 발 묶임. 결국 움직이지 말라는 시장 신호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시장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몇몇 매물이 잠깐 나오겠지만 곧 거래 절벽으로 이어짐.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더 강해져 상위 입지만 더 오르게 됨. 무주택자의 기회는 줄고 자산 불평등은 더 심화됨. 여기에 최근 다시 거론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 정부는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사실상 증세 효과를 노릴 수 있음.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부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까지 줄줄이 올라감. 결과적으로 세금은 안 건드린다면서도 실제로는 세부담은 늘어나는 셈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대비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유세 인상 흐름에 대비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것. 1주택자는 매도 이전 계획이 있다면 세금 계산을 미리 시뮬레이션 할 것. 무주택자는 장특공제 축소와 거래 절벽이 맞물릴 경우 정책 변화 시점을 노려야 합니다. 세율은 그대로인데 세금이 오를 수 있다.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율이 안 바뀌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부담은 전혀 다릅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율이 같아도 세금은 자동으로 늘어나거든요. 마치 아이스크림을 원래 2,000원에 팔던 걸 1,500원 할인해서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1,800원에 할인하는 식으로 세금의 체감은 바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다시 발주한 연구 용역은 공시가격을 시세와 최대 90%까지 맞추겠다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세와 괴리를 줄인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상향 추진. 윤석열 정부 세부담 급증 논란에 원상 복구, 현실화율 조정. 현 정부 다시 연구 용역 발주 현실화율 재상향 가능성 높음. 이 과정에서 세율은 바뀌지 않아도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이 모두 연쇄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비는 세 가지입니다. 내 집의 공시가격 추이를 확인하고 세부담 증가분을 미리 계산해 둘 것.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도 공시가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할 것.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경우 장기적 자산 포트폴리오 보유 vs 매도를 조정하는 준비 필요. 같은 집에 사는데 올해는 보유세 2천만 원, 내년엔 6천만 원.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팔지도 않고 똑같은 동네 똑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을 뿐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금 고지서가 들쑥날쑥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세제라는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 본격화되면 보유세는 평균 1.5배, 일부 고가주택은 2배 이상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마다 다른 기준 동일 주택 보유세가 2천만 원, 6천만 원 오락가락. 보유세는 단순 세금이 아니라 연계된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 자격에도 영향. 세금은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데 지금처럼 정권 따라 매번 바뀌면 장기적인 자산 계획이 불가능해짐. 시청자분들이 당장 확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몇 %인지 체크. 보유세 예상액을 시뮬레이션에 두고 상승분 대비 현금 유동성 준비. 필요하다면 장기 보유주택의 매도 증여 시점을 조정해 세부담 분산. 작년에 보유세 2,800만 원 냈는데 올해는 4,100만 원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2배가 되는 게 정상일까요? 집을 팔지도 않고 이사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이 이렇게 오락가락한다면 생활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국민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세금만큼 불안한 게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세금 급등락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전년도 세금 대비 인상률은 최대 5%라는 식으로 상한선을 둠. 우리나라엔 이런 장치가 없어 2천만 원 내던 사람이 다음 해엔 4천만 원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짐. 결국 이는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한 사실상 숨은 증세 효과를 만들고 있음. 지금 시점에서 시청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내 집의 공시가격 변동 추이를 반드시 체크. 지방세 세무과를 통해 보유세 예상액 확인. 불합리하다 느껴질 경우 조세 관련 시민단체 청원이나 국회 입법 청원 과정에 목소리를 내는 것. 보유세가 다시 1억 원에 육박한다면 버틸 수 있으시겠습니까? 공급은 막히고 세금은 더 올라갑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정부 정책 하나에 따라 2배, 3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임대주택 공급까지 막힌다면 국민은 도대체 어디서 살라는 걸까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연구 용역을 다시 발주. 적용되면 보유세는 최소 1.5배, 많게는 2배 이상 폭등 가능. 강남 두 채 소유자 기준 보유세 7천만 원 1억 원 시대 제한 가능. 그런데도 주택 공급은 아파트 임대주택 모두 막혀있음. 작년 신규 빌라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고작 3,400세대 수준. 내 집의 공시가격 변동 추이를 매년 반드시 확인. 시뮬레이션 계산기를 활용해 향후 보유세 예상액 미리 점검. 공급 부족 상황에 대비해 임대주택 빌라 오피스텔 청약 정보도 꾸준히 확인. 월세는 오르는데 매매는 안 된다? 오피스텔 시장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1인 가구나 직장인,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은 집보다 오피스텔을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거래는 막혀있고 공급도 줄어드는 현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수요는 꾸준 1인 가구 직장인 지방 거주자들의 거주 수요 존재. 매매는 지지부진 가격이 안 움직이니 분양도 멈춤. 월세는 상승세 공급 부족으로 임대 수익률은 높아짐. 정부 대책 검토 중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빼줄지 논의 중. 한계 우려 일부만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 실거주 목적이라면 월세 상승 추세를 감안해 조기 계약 고려. 투자 목적이라면 공급 정체 지역의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을 비교 분석.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중대형 오피스텔 매입은 신중히 접근. 집을 더 짓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막는 정책을 낸다. 이게 지금 정부의 현실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달. 아직은 초기라서 혼란스럽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아니라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 결국 피해는 우리 몫이니까요. 공급 확대를 약속하지만 동시에 사업성 분양성을 떨어뜨리는 규제도 강화. 임대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 제시. 대출 규제를 강화해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는 상황. 9월 공급 대책이 사실상 정권의 주택정책 기조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 9월 공급 대책 발표 전까지는 추가 대출 매입은 신중히. 정부의 기조가 공급 확대로 갈지 규제 강화로 갈지 정책 발표 즉시 확인. 실수요자는 주거 안정 대책 임대 분양 공공 공급 부분을 집중 체크. 9월에도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면 시장은 더 큰 불신에 빠집니다. 공급 확대가 아니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무주택자와 서민에게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방향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